네, 오늘은 창조경제 데모데이였습니다.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민간기업에서 보육 중인 창업 초기 기업들, 또 이들 기업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민간투자회사, 엔젤 투자자가 한자리에 모인 건데요. 전국적인 창업붐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 창업 도전 정신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전국적으로 17개 도시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들어서면서 현재 모든 구축 작업이 완료돼 있는데요. 앞으로 창업 거점으로서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대책 수립에도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 초대석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함께하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작년 9월 대구센터를 시작으로 해서요. 지난 7월 인천센터까지 들어서면서 전국 17개 도시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들어섰는데요. 이제 구축 작업이 완료된 것 같습니다. 이 창조경제혁신센터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또 17개 도시 센터 구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전국 17개 도시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311일 만에 이제 다 구축이 되었습니다. 네. 이곳은 이제 전국 어디서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분이 누구든지 찾아오셔서 창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이고요. 네. 또는 그 중소기업이나 이미 설립된 기업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애로사항을 여기 와서 말씀하시면 지원을 받는 그런 전국에 형성된 창조경제혁신의 어떤 플랫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이것을 전국으로 이제 확산한 이유는 사실 경제가 뭐 수도권에만 있는 건 아니고 전국에서 이제 기업 활동, 경제 활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게 가까운 곳에서 이런 창업이나 기업 성장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전국에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장관님, 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대기업이 한 지역을 맡는 방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런 방식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제 창업을 하는 개인이나 또는 지역에서 소규모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뭐 기술이라든가 금융 또는 뭐 그 법률 특허 뭐 글로벌 진출 이런 여러 가지의 이제 지원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매우 전문적인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혁신센터에서는 이런 일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잘 이해하고 있고 글로벌 경험이 풍부한 그런 브랜드 가치가 높은 대기업을 하나씩 매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기업이 자기들 갖고 있는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러한 창업과 중소기업을 도와드리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도와주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대기업도 사실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여러 가지 발전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그 본인 스스로도 사실은 애로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기업 자신도 신산업 진출을 하는 기회를 엿본다거나 또 적절하게 투자할 곳을 발굴하는데 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큰 몫을 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창조경제 정책이 추진된 지 벌써 3년이 됐는데요.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보세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창조경제를 하는 분들이 모여서 그 성과를 내는 어떤 플랫폼인데요. 네. 지금 뭐 최근에 개소한 것은 불과 2, 3주뿐이 안 됐고 제일 오래된 것이라고 해봤자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이디어를 가진 분이나 기업이 오면은 그 설명을 듣고 멘토나 지원단이 이제 그것을 합심해서 이것을 키우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보통 한 아이템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걸 키우는데 적어도 반년 정도씩 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창업이 되거나 이제 투자를 받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성과를 이제 보면은 먼저 생긴 센터들에서 주로 많은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창업을 한 250개 정도 했고요. 또 중소기업들도 와서 120, 30개 기업이 이미 지원을 받았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이게 전반적으로 17개가 다 완성되면서 시간이 조금씩 지나서 몇 달 지나서 지난 6개월간 보면은 6개월 전하고 지금을 비교해 보면은 이런 보육 기업의 수라든가 멘토링 건수라든가 뭐 시제품을 몇 가지 해봤는가 이런 것을 씌워 보면은 뭐 매우 빠른 속도로 6개월 만에 한 5배 정도가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계속 누적이 되면은 작년에 우리나라 벤처 업계가 3만 개를 돌파를 했는데 네. 올해는 더욱 붐이 일어서 상반기에만 벤처 투자액이 1조를 넘는 등
이러한 이제 이 붐이 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큰 기폭제 또는 기반이 된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네, 이번 달 말에는요 창조경제혁신 페스티벌도 열리고요. 11월 말에는 창조경제 박람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창조경제 페스티벌은 창조경제라는 것이 아무래도 좀 젊은 또 신생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네. 이 감성적인 또는 이 신이 나는 것도 매우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보여주고 또 다른 지역에서 어떤 다른 기업은 뭘 했는가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고 협업하는 그런 장도 매우 포럼도 네. 필요한 것 같아서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대전에서 예. 열리고요. 또 11월에 열리는 창조경제 박람회는 1년간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 모든 그 기관에서 창조경제 관련해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성과가 있었고 국민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가를 집대성해서 하는 큰 행사가 됩니다. 네. 작년에도 한 21개 부처와 모든 민간 창조경제를 하는 기관들,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가 참여해서 코엑스에서 열렸었고 아주 많은 분들이 관람했었습니다. 네, 이 정부의 정책은요 아무래도 연속성이 중요할 텐데요. 현 정부 이후에도 이 창조 경제가 지속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후속 대책 어떤 것이 있다고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 창조 경제가 정말로 경제에 도움이 되고 이것으로 기업도 발전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모든 분들이 여기고 공감을 하시면 네. 자연히 이건 지속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창조 경제라는 그 움직임이 각 지역마다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이것이 뭐 수도권에만 존재하고 어디에만 어떤 종류의 기업에만 이것이 있다 그러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이 경제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에서 모든 분들이 관심이 있고 일자리를 가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민간이 자율적으로 창조 경제를 하는 것을 확대하고 또 그렇게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센터 간 협력 또는 창조 경제를 하는 기업 간 협력을 하는 메커니즘이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는 뭐 지역별로 협의회, 창조경제 협의회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제도적이나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지역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네, 저 장관님 최근에 미국에 다녀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로 다녀오셨는지 또 어떤 성과가 있으셨는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미국에 뭐 4박 6일 짧은 기간이었지만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지난 6월에 예정되었었지만 이제 메르스 때문에 취소되었던 미뤄졌던 그 한미 과학기술 장관 회의를 네. 가서 했고 과학기술 협정이 한미 간에 있는데 이것을 연장하는 서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청년 과학자 창업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로봇 분야 협력 등을 서로 하기로 한 한미 과학기술 공동위원회 개최도 약속을 했습니다. 네. 또 두 번째는 이제 2015 한미 과학기술자 학술대회라고 한 1,000몇백 명이 참가하는 연례 행사입니다만은 네. 그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는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석을 해서 한미 과학자들하고 많은 대화를 했고요. 그 세 번째는 LA에 가서 K콘이라는 그 문화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거는 네. K-팝 가수들이 가서 공연을 하는 건데요. 네. 이 공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컨벤션 센터에서 한국의 중소기업이 출품을 해서 전시를 하고 판매를 하고 상담을 하는 이러한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류 페스티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여기에 저희가 ICT 기술 업체들을 다수 참가를 유도를 했고 그래서 문화와 IT 동반 진출을 하는 큰 계기를 만들고 왔습니다. 네, 장관님 보니까 이 국가 정부 간의 관계도 돈독하게 하셨고 학술 행사도 이제 개최를 하셨고요. 거기다 이제 대중문화예술까지도 섭렵을 하고 오셨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6월 예정이 미뤄졌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그 메르스 사태에 대한 이제 정부의 종식 선언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 사회 전체가 좀 큰 홍역을 치르면서 많은 과제를 이제 남긴 것도 사실인데요. 특별히 이번 방미 기간 중에 그 NIH 미국 국립보건원을 방문해서 감염병 관련한 논의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이야기 주고받으셨나요? 네, 미국 국립보건원 NIH는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제일 큰 보건 관련 연구원입니다. 네. 한국 과학자도 250명 정도가 있을 정도로 큰 연구원인데 네. 여기서 뭐 에볼라나 뭐 메르스 관련 백신 그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르스를 퇴치를 했지만 앞으로 그 사람에 대한 감염병이 또 어떤 것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이런 세계적인 기구와 협력을 돈독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염병 관련 연구 협력 방안을 논의를 해서 특히 이번에 우리가 메르스를 하면서 퇴치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얻었고 또 많은 데이터를 소위 빅데이터를 구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의 연구자들이나 이런 기관에서도 한국의 경험과 이 데이터에 대해서 매우 높은 관심이 있어서 이러한 것을 출발해서 서로 협력 체계를 이제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 또 과학자들은 좀 더 이제 심도 있는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 연구 체제를 저희가 논의하고 앞으로 강화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또한 NIH 이 기구는 바이오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매우 많은 좋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나라도 바이오 분야에 창업을 활성화하는데 전문가 양성을 하는데 서로 협력을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네, 장관님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요. 이 메르스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한 우려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이제 미래부의 역할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새삼 드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이러한 감염병 방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그 R&D 예산안에 감염병 관련 예산도 반영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감염병에 대해서는 저희가 치료만 중요하고 백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예방한다거나 진단한다거나 또는 이번에 병원 내에서 많은 감염이 있었는데 방역 소독을 어떻게 하는가 또 이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어떻게 분석하는가 아주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시급한 분야라든가 또는 우리나라에서 잘할 수 있는 분야 이런 것을 골라서 인체 감염병 관련한 그 연구개발 예산을 올해보다 내년에 한 30% 증액을 해서 지금 신청을 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자 장관님 다른 이슈를 한번 여쭤볼게요. 그 단말기 유통법 시행된 지가 벌써 한 10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아시겠지만 단말기 유통법이 탄생한 배경은 사용자 차별이라는 것이 매우 극심해서 국민적 불만이 매우 폭발해 있던 시기에 이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 이용자 차별 해소라는 본래의 목적은 이제 성과를 이루었다고 보고 있고, 그와 동시에 이제 합리적인 소비 패턴이 자리를 잡아서 또 고가 요금제라든가 아주 고가의 그 단말기만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용 패턴, 그 통신 패턴에 알맞는 그런 소비 패턴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서 결과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도 좀 낮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신뢰를 회복했다고 보고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요즘 이동통신사들이 요금 경쟁이나 서비스 품질 경쟁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있어서 다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장관님, 최근 OECD 발표를 보니까 우리나라 통신요금이 OECD 34개 국가 중에 한 8, 9번째 정도로 저렴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표하고 좀 다르게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통신비는 여전히 좀 높다. 이런 이제 분위기가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왜 이 OECD 발표와 우리 국민들의 체감 통신비 사이에 이 괴리가 나타난다고 보세요? 우선 그 OECD 발표는 정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것은 작년 2013년에 비해서 2014년에 순위가 많이 개선된 것으로 저희가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런데도 이제 소비자들이 체감하시는 것은 좀 다르다. 이런 것은 어디에 기인하는가 하면은 OECD가 올해 발표한 자료는 이제 통신요금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는 우리나라 그 고객들이 소비자가 주로 느끼는 단말기 요금 포함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고가의 단말기를 갖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따른 할부 금액을 내시느라고 통신비가 많이 지출되는 것이 여기에 반영이 안 됐으니까 다르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야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가 통신망이 빠르고 잘 돼 있기 때문에 데이터나 통신 소비가 굉장히 다른 나라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높으면은 요금을 많이 내시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실제 OECD 일반 평균 통계하고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 아까 이 단통법의 지금 평가 한번 내려주셨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단순히 우리가 소비자 경제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 이동통신 산업과 이 단말기 제조 산업 아주 중요한 기간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이 구조적인 시장 부문에 단통법은 어떤 영향을 좀 주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단말기 유통법은 뭐 처음에 유통 질서를 바로잡는 것에 출발했지만은 네. 이 그 부수적인 효과로 이동통신사들의 경영 구조 개선을 하는 효과가 왔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이동통신사들이 옛날처럼 그 고가의 또는 너무 지나친 이런 보조금 경쟁을 한 것이 아니라 네. 이런 이제 뭐라 그러나 서비스 요금 할인을 하는 데 집중을 해서 최근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나서서 상당히 획기적으로 이게 구조가 바뀌었고요. 네. 또 이 단말기뿐만 제조사들 단말기 제조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옛날엔 고가의 단말기에 집중을 해서 그걸로 소비자들을 그쪽으로 끌어들이는 데 집중을 했었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다양한 종류의 단말기 값싼 단말기부터 단순한 노인용 단말기라든가 아니면 아주 PC에 가까운 아주 고급의 단말기라든가 다양한 제품을 놓고 고객들의 이제 층에 맞추는 그런 제품을 공급하는 식으로 좀 공급 패턴이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 세계 과학 정상 회의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오는 네. 10월 전 세계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세계 과학 정상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다고 들었는데요. 먼저 이 세계 과학 정상 회의가 어떤 행사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세계 과학 정상 회의는 저희 미래부와 OECD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큰 국제 회의입니다. 그래서 네. OECD의 뭐 사무총장을 비롯한 간부들도 오시고 또 여러 나라 한 60개국에서 장관급 인사가 참가하실 것 같고요. 네. 또 CEO들, 글로벌 CEO들, 노벨상 수상자 뭐 이런 분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한 3,000명 정도가 참가하지 않을까 보고 네. 있고 5일간 10월 19일부터 5일간 대전에서 열리는데 주제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글로벌 미래 창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OECD 과학기술 정상회의는 사실은 계속 파리에서만 열렸는데 네. 처음으로 이제 해외 국가 파리가 아닌 데서 열리게 되고 더구나 아시아에서 열리게 되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과학기술에서 어떤 외교적으로 큰 역량을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3,000명이 넘는 세계적인 석학과 전문가들이 모이는 대회면 굉장히 규모가 클 것 같은데요. 네. 이 어떻게 준비는 잘 되고 계십니까? 네, 뭐 당연히 준비를 열심히 해서 차질 없이 이제 행사를 치를 계획이고, 네. 이것이 이제 한국의 이제 과학 외교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면서 행사를 잘 치르면은 저희 국제적 위상이 이제 매우 높아질 거고, 더불어서 또 대전이라는 도시도 과학 도시로서 아마 크게 인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 주제가 우리나라의 창조영재라는 주제랑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 정책으로 창조영재를 저희가 가장 좋은 예로 채택을 해서 대전 선언문도 발표할 예정으로 있고, 더구나 여기에는 이제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아세안 또는 개도국도 저희가 초청해서 많이 참가를 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이 이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어떤 징검다리, 가교 역할을 과학 쪽에서 할 수 있는 어떤 큰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행사가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지금 말씀 주신 기대 효과를 꼭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장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특별 초대석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었습니다.